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60대를 막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중반을 지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분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재무설계사로 일해온 박정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60대 어르신들을 만났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60대는 은퇴 후 첫 10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5억, 10억이 있던 분들도 잘못된 돈 습관 때문에 70대에 파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반대로 2억, 3억 정도로 시작했지만 올바른 돈 습관을 가진 분들은 80, 90까지 여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60대는 더 이상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40대, 50대의 돈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초반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분은 잘못된 돈 습관 때문에 퇴직금 7억을 다 날리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기 시작하세요.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예전처럼 쓰는 소비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60대가 되면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월급이 없어지고 연금이나 이자 수입으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비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62세 박 과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 일하고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으셨고 월 국민연금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충분해 보이시죠? 박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현역 시절 박 과장님의 월급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650만 원 정도였죠. 그 중에서 월 5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이제 연금 200만 원에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쓰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박 과장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월 500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일주일에 2~3번 골프, 한 달에 1번 부부 해외여행. 현역 시절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신 거죠. 퇴직금이 있으니 당분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지출해서 연금 200만 원을 빼면 매달 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특별 지출입니다. 자녀 결혼, 병원비, 집 수리, 경조사비 등이 매년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5년을 보냈더니 퇴직금 5억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박 과장님은 위기를 느끼셨죠. 하지만 이미 굳어진 소비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비가 쌓이면 큰 구멍이 됩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마시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죠.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만 원짜리 외식을 하면 한 달 20만 원, 1년 240만 원입니다. 골프는 더 심각합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사비 합치면 한 번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월 160만 원, 연 192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소소한 지출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도 문제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모님, 형제, 친척들에게 넉넉하게 선물했죠. 은퇴 후에도 체면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설날, 추석 때마다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받는 건 거의 없는데 주기만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해결책은 뭘까요? 소득의 70% 수준으로 생활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200만 원이면 14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머지 6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둬야 하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정말 어려워집니다.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보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니 편하죠. 한 달만 써봐도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충격받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두 번째 습관은 자녀 지원은 당연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재정을 파괴한다는 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68세 이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셨고 퇴직금과 연금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둘 다 30대 중반이었죠. 처음은 큰아들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1년 후 딸이 결혼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딸에게도 1억을 줬습니다. 이렇게 2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손주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육아는 돈이 많이 듭니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옷, 장난감.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딸도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별할 수 없어서 딸네 아이도 돌봐줬습니다. 이제 두 집 육아비를 대고 있는 셈이었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손주 육아에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딸 남편도 주식 투자 실패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됩니다. 자녀들은 점점 부모님께 기대게 되고 부모님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이 어르신 부부의 퇴직금 6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부모의 65%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연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160만 원 이상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부모 세대의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 체면 문화입니다.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죠. 셋째, 노후 불안입니다. 자녀에게 잘해줘야 나중에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 세대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해결책은 도와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리감입니다. 자녀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와 돈 얘기를 할 때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도움은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한다. 셋째, 현금보다는 현물이나 서비스로 돕는다. 넷째,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한다. 금전의 선긋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축하금은 얼마까지, 손주 용돈은 얼마까지,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이해할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예금이 최고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안전만 줬으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는 역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6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전 재산을 예금이나 적금에만 넣어두고 계십니다. 63세 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하셨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죠. 은행에서 연 2% 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1억에 2%면 1년에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죠.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게다가 원금이 보장되니 안심이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억 원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르는데 이자는 2%밖에 안 되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 사려면 1억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 여사님의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3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거죠. 이게 바로 예금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천천히 새는 구멍난 풍선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예금 이자가 연 10%가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금만 해도 충분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저금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0대의 고위험 투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70%는 안전자산에 둡니다. 예금, 채권,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죠. 나머지 30%는 성장자산에 투자합니다. 인덱스펀드, 리츠, 배당주 같은 상품들입니다. 인덱스펀드는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주식보다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달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으로 연 3에서 5%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모르는 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예금만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은 나중 문제라는 방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건강비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 지출입니다. 65세 이후 의료비가 얼마나 급증하는지 아시나요? 70세강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운동도 하셨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의료비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68세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이었죠. 수술 후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재활병원에 3개월 입원했는데 월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비가 월 6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당뇨약과 정기검진 비용이 월 30만 원, 고혈압도 생겨서 혈압약이 월 20만 원, 전립선 비대증 치료비가 월 20만 원, 70세가 되니 매달 의료비로만 130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이면 1,560만 원입니다. 연금이 200만 원인데 의료비가 130만 원이니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더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20%가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치매는 평균 8년간 지속되니 총 2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자기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지만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급격히 나빠집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노후 의료비 적립금을 만드세요. 건강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일정액을 의료비 전용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5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둘째,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치매보험도 고려해보세요. 단, 과도한 보험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월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셋째,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이것만 잘해도 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자산은 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혼자 다 결정하는 고집입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정보전이자 관계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배우자와 재정 공유를 꺼립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한다는 태도가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65세 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재산이 1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금융이나 투자에 자신이 있었죠.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증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있다고 했죠. 원금 보장의 연 8%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혼자 판단해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보니 위험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1년 후 원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이 계약서를 보니 불공정 조항이 가득했지만 이미 서명한 후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옮긴다며 2억 원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금융사기도 문제입니다. 노인을 타깃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큰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이런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필요 없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매달 보험료만 200만 원 넘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해결책은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과 정기적으로 재정을 공유하세요. 매달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재정 상황을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으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재무설계사나 세무사를 말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사람보다 상담료를 받는 사람이 더 객관적입니다. 셋째, 6개월마다 재정을 점검하세요. 자산 현황, 수입과 지출, 투자 상품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립은 재정의 적입니다. 이제 왜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껴야 한다니, 자녀한테 못해준다니, 남한테 물어봐야 한다니. 이런 생각들이 변화를 막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바꿔야 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체면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남들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초라해 보일까봐, 자녀에게 못해주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보다 기존 회로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의식적 점검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쓸 돈을 미리 정하고 저녁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를 스타벅스 대신 편의점에서 사는 것부터, 외식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부터,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낡은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재정은 버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기술의 핵심은 습관입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현역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 구조도 다르고 지출 패턴도 달라야 하고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전략보다 패턴의 수정을 먼저 합니다.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기 지출을 일회성으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진짜 전략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습관을 점검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시간도 많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20년, 30년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돈 습관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노후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어려운 노후를 만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허리가 자꾸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4가지 운동만으로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이 네 가지 운동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70대에도 청년처럼 활력 넘치게 사시는 분들, 80대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네 가지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네 가지 운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단을 몇 층까지 숨 안 차고 올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1층? 2층? 3층? 만약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8층, 9층도 거뜬하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10년, 20년 후에도 유지하려면 역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20년이면 근육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젊었을 때의 80% 근육으로 살아가는 노년. 그래서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체력을 지킬 수 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아, 팔굽혀펴기? 그거 학교 다닐 때 하던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 팔굽혀펴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요. 왜 그럴까요? 먼저 팔굽혀펴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로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뒤쪽 근육, 그리고 배 근육까지 상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헬스장 가서 여러 기구를 돌아다니며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요. 단 한 가지 동작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여행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의 진짜 놀라운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속으로 40개 이상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남성은요. 10개도 못하는 남성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96%나 낮았습니다. 96%요. 거의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강해집니다.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조절됩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시작 자세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어깨 바로 아래에 놓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고요. 손가락은 앞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발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이때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판자처럼 곧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거나 반대로 너무 축 늘어뜨립니다. 둘 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몸이 일직선인지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팔꿈치는 몸통에 가깝게 붙입니다.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가슴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턱은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목을 쭉 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바닥을 힘껏 밀어내면서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팔을 완전히 펴지는 마세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완전히 펴버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게 한 번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 한 번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적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의 절반 정도만 들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무릎 팔굽혀펴기로 10개씩 3세트를 할 수 있게 되면요. 그때 일반 팔굽혀펴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책상, 의자,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씩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보자라면 하루에 10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쉬워지면 15개로, 20개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연속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상체 근력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강해지고 싶으시다면요. 변형 동작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라고 양손을 가까이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 뒤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박수 팔굽혀펴기처럼 올라오면서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동작은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후에 시도하세요. 기본이 없으면 부상만 입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호흡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즉 힘을 쓸 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호흡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 하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쫙 펴서 바닥에 붙이세요. 손가락으로도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손목에 가는 압력이 분산됩니다. 또는 주먹을 쥐고 주먹 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이 일직선이 되어서 더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팔굽혀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전체를 강화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무릎을 떼거나 벽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에서 30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들어보셨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 중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다리와 엉덩이예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키우면 전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게다가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씩 스쿼트를 포함한 하체 운동을 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요. 운동만으로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스쿼트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 모든 동작이 스쿼트 동작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본적인 동작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80대에도 혼자서 화장실 가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 오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대부분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십니다. 다리 근육이 없어서요.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스쿼트를 시작하시면요. 그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무릎을 다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 자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완전히 앞을 향하지 않고 시계로 치면 1시 방향, 11시 방향 정도로요. 이게 자연스러운 발 위치입니다. 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뻗으셔도 됩니다. 균형 잡기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앉습니다. 어떻게 앉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겁니다. 마치 뒤에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동시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집니다. 하지만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바닥을 보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니까 앞을 보세요. 그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이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얼마나 내려가야 할까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입니다. 90도 각도까지요. 더 내려가도 되지만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90도까지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올라옵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요. 무릎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면 엉덩이를 꽉 조입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쉽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쉬는 거죠. 자,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둘째,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어요. 항상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유지하세요. 셋째, 너무 빨리 하는 것. 스쿼트는 천천히 조절하면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2초에 한 번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넷째, 발 뒤꿈치가 떨어지는 것. 앉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이러면 균형을 잃을 수 있고 무릎에도 무리가 갑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하세요. 만약 발 뒤꿈치가 자꾸 떨어진다면 발 뒤꿈치 밑에 얇은 책이나 판자를 받쳐놓고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발목이 유연해져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무릎이 안 좋은데 스쿼트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무릎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깊이 앉지 마세요.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됩니다. 또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벽이나 기둥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하시면 됩니다. 몇 개씩 해야 하나요? 초보자는 하루에 1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쉬워지면 20개, 25개로 늘려가시고요. 목표는 연속으로 30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체 근력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3회는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이런 식으로요. 매일 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의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스모 스쿼트라고 발을 더 넓게 벌리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점프 스쿼트라고 올라올 때 점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심장 운동 효과도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기본 스쿼트가 완벽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자, 지금까지 스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고 등은 곧게 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얕게 앉거나 의자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30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들어보셨나요? 엎드려서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입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티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 즉 몸통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이 뭐냐고요? 배, 허리,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의 모든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 같은 거죠.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아픕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코어 근육이 약해서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에 부담이 가고 디스크가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플랭크를 시작하고 나서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자세가 나빠집니다. 구부정한 자세, 거북목, 튀어나온 배. 이 모든 게 코어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고 배가 들어갑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세가 됩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시나요?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것.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대로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생명을 구하는 운동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플랭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립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팔뚝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요. 손은 주먹을 쥐거나 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 발끝을 세워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판자처럼요. 이게 플랭크 자세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몇 초만 버텨도 온몸이 떨립니다. 특히 배와 허리가 떨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정렬입니다.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올라가면 배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너무 처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거울을 옆에 놓고 확인하세요. 몸이 일직선인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복부에 힘을 주는 겁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배에 힘을 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도 힘을 줍니다. 엉덩이를 꽉 조이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얼마나 버텨야 하나요? 처음엔 20초에서 30초만 버텨도 충분합니다. 겨우 20초요? 네, 겨우 20초입니다. 제대로 하면 20초도 정말 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30초, 40초, 50초, 1분. 최종 목표는 1분에서 2분 정도입니다. 2분을 버틸 수 있으면 코어 근력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무릎을 바닥에 대세요. 무릎 플랭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 무릎 플랭크로 1분을 버틸 수 있게 되면 그때 일반 플랭크로 넘어가세요. 또 한 가지 팁은 세트를 나누는 겁니다. 1분을 한 번에 못 버티면 20초씩 3세트로 나눠서 하세요. 20초 버티고 10초 쉬고 다시 20초.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는 것. 고개를 들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세요. 머리는 척추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 어깨를 귀 쪽으로 올리지 마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아래로 내립니다. 셋째, 숨을 참는 것. 힘들다고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꼭 호흡하세요. 넷째, 너무 오래 버티려고 하는 것. 자세가 무너지면서까지 버틸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짧게 하는 게 낫습니다. 플랭크의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라고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플랭크도 있습니다. 더 강도가 높은 동작이죠. 하지만 역시 기본 플랭크가 완벽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3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요. 매일 해도 되지만 쉬는 날도 주는 게 좋습니다. 플랭크는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라 회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플랭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20초에서 30초 무릎을 대거나 세트를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1분에서 2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은 버피입니다. 버피 들어보셨나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점프를 한 번에 하는 동작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버피 하나로 전신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버피의 가장 큰 장점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심폐지구력이 뭐냐고요?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좋으면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걸을 때 힘들지 않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장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심폐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튼튼하니까 각종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버피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버피 10개를 하면 약 15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버피 100개를 하면 150칼로리입니다. 이건 30분 빠르게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버피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효율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게다가 버피는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합니다. 이걸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버피를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버피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두 번째 단계, 스쿼트 자세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을 바닥에 댑니다. 어깨 바로 앞에 손을 놓습니다. 세 번째 단계, 다리를 뒤로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듭니다. 발을 쭉 뻗어서 팔굽혀펴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때 몸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가슴을 바닥에 닿게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입니다. 너무 힘들면 생략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다리를 앞으로 당깁니다. 발을 손 쪽으로 점프해서 가져옵니다. 다시 스쿼트 자세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위로 점프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힘차게 점프합니다. 그리고 착지하면서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게 버피 한계입니다. 복잡하죠? 처음엔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하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힘든데요? 당연히 힘듭니다. 버피는 원래 힘든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제대로 하는 버피 5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7개, 10개, 15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점프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점프하지 않고 그냥 서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또는 다리를 뒤로 뻗을 때 점프하지 않고 한 발씩 뻗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정식 버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버피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천천히 각 단계를 확실하게 하세요. 둘째,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가 처지는 것. 플랭크 자세를 만들 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처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착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 점프해서 착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무릎을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세요. 넷째, 호흡을 참는 것. 힘들다고 숨을 참으면 금방 지칩니다.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하루에 몇 개 해야 하나요? 초보자는 5개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세트 사이에 1분 정도 쉬고요. 익숙해지면 10개씩, 15개씩 늘려가세요. 목표는 연속으로 20개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버피는 정말 강도가 높은 운동이라 매일 하면 과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버피는 다른 운동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내일은 플랭크와 버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특정 근육만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버피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겁니다.
버피 10개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3세트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짧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버피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회, 3회, 몇 개월만 꾸준히 하시면요.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더 가볍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칩니다. 자, 지금까지 버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피는 전신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최고의 복합 운동입니다.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5개씩 점프를 빼거나 한 발씩 뻗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운동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팔굽혀펴기. 상체 근력과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에서 30개. 하루에 10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둘째, 스쿼트. 하체 근력과 당뇨 예방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30개. 하루에 1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셋째, 플랭크. 코어 근육과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1분에서 2분 버티기. 30초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넷째, 버피. 전신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20개. 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할까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화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수요일 버피 플랭크, 목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금요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토요일 버피 플랭크, 일요일 휴식.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나흘 운동하고 사흘 쉬는 겁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면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한 번 운동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각 운동마다 3세트씩 하고 세트 사이에 1분씩 쉰다고 하면요. 팔굽혀펴기 약 5분, 스쿼트 약 5분, 플랭크 약 5분, 버피 약 5분, 전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0분, 이것만 투자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분이 아깝나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서 20분만 떼어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로 몸을 풀어주세요. 둘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좋은 통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육이 땡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진전을 기록하세요. 오늘 팔굽혀펴기 몇 개 했는지, 플랭크 몇 초 버텼는지 기록하세요. 한 달 후에 보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근력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습관입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고 의지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세요.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결과가 보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몸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 잊지 마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버피.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바닥에 매트를 깔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단 한 개의 팔굽혀펴기부터.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편안한 거실 소파에서요. 아니면 조용한 침실에서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90분 동안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파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확히 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평생 모은 재산이 10달 만에 증발했고 30년간 지켜온 집을 잃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텅 비어버린 80평 대형 식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마지막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물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실력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큰 사업도 가능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실력이 있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발 멈추세요. 제가 바로 그런 자만심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 김영수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38년간 고기를 다뤄온 정육업계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니, 베테랑이라고 믿었던 바보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자, 이제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7억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릴 필요도 없었죠. 3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새수물에 얼굴을 담그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정육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18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테이블은 8개뿐이었지만 점심시간이면 늘 만석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제 하루는 새벽 시장 방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지만 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한 새벽도로를 달리며 하루를 계획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시장에 도착하면 늘 같은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박 사장이었죠. 영수 형, 오늘도 일찍이시네. 좋은 거 준비해뒀어. 그의 인사가 반가웠습니다. 전 냉장고 앞에서 1시간을 넘게 고기를 골랐습니다. 마블링 상태, 육질의 탄력, 색깔의 선명도까지 꼼꼼히 살폈죠. 이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은 대충 보고 사가도 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손님들께 최고의 고기만 대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최상의 고기만 골라서 10근에서 20근 정도 구입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면 아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거 사왔네요. 아내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였죠. 35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11시가 되면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단골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삼겹살 2인분이요. 익숙한 주문에 익숙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전 고기 굽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 뒤집는 타이밍, 굽기 정도까지 모든 걸 제가 직접 관리했죠. 그게 제 방식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정성을 알아주셨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늘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기록했죠. 평균적으로 하루 매출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이었죠. 이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장남은 결혼시켜 분가시켰고 차남도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저축을 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7억이라는 숫자가 제 30년 노력의 증표였죠.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바빠졌습니다. 퇴근길 회식 손님들, 가족 외식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죠.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하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만 살면 되겠죠? 아내의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자. 제 대답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하더군요. 평온했던 우리 삶의 균열을 만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일 믿고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남 준호가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심히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녀석답게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뭔 일이냐? 제가 물으니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엔 화려한 인테리어의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홀, 고급스러운 조명, 대리석 테이블, 프라이빗 룸까지. 마치 호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죠. 이게 뭐냐? 제가 물으니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깃집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시대거든요. 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지면 매출이 10배는 뛸 수 있어요. 처음엔 그저 젊은 녀석의 허황된 꿈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과 마곡 신도시에 새로 오픈한 대형 고깃집들의 매출 현황이었거든요. 월 매출 1억 5천만 원, 2억 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석 달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리는 곳들이었죠. 이게 진짜야? 제가 물으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30년 경력이잖아요. 그런 곳들보다 고기도 잘 고르시고 맛도 훨씬 좋은데 왜 골목에만 계세요? 이제 제대로 된 곳에서 아버지 이름 걸고 해보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30년간 작은 가게 사장으로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갈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마곡 신도시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80평이에요. 코너 자리라 두 면이 유리창이고 주차장도 넓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인데 인테리어까지 하면 총 7억 정도 들 것 같아요. 7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똑같은 액수였거든요. 마치 운명이 준비해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한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7억이라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해? 지금이 좋잖아. 왜 괜한 욕심을 부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66살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그것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고 말이죠.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화려한 미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만약 월 매출이 1억이면 순이익이 3천만 원이면 1년이면 3억 6천만 원.
2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나이와 체력이었습니다. 과연 80평 대형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젊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마다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충분해요. 실력. 그래, 나한테는 30년 실력이 있지. 이 생각이 결국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착각,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자. 한번 해보자. 평생 작은 가게 주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내에게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의 직감이 맞았는데,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말했죠.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체를 하시는 게. 아니요, 일단 자기약고요 계좌로 옮겨주세요. 제 손으로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 몇 개로 바뀌어 이동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준호가 미리 다 알아봐둔 덕분이었죠. 건물주와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주방 장비를 주문하고 모든 게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하나에 100만 원, 샹들리에가 200만 원, 주방 장비가 5천만 원. 하나하나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다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셰프도 고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셰프였는데 특급 호텔에서 10년간 일했다는 경력이 화려했죠. 월급이 600만 원이나 됐지만 그의 실력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홀 매니저, 주방 보조, 서빙 직원까지 총 12명을 고용했습니다. 월 인건비만 3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많아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요. 요즘 손님들은 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이 큰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활을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오픈날이 밝았습니다. 마곡 신도시 번화가 코너에 자리 잡은 영수 명품 한우라는 간판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준호가 정한 이름이었는데 제 이름을 넣자고 해서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 친척들, 준호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가 축하한다며 화환을 보내주었고 성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후 5시 정식 오픈. 준호가 미리 섭외한 파워 블로거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게 요즘 문화라니. 김 셰프가 첫 요리를 내놨습니다. 한우 등심을 얇게 썰어 접시에 예술작품처럼 담아냈더군요. 위에는 금박까지 올려놨습니다. 와, 대박이다. 블로거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렸죠. 그날 저녁 가게는 순식간에 만석이 됐습니다.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고 현장 대기까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주방에서는 고기 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정산하니 58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580만 원이라니. 전에 가게에서는 사흘치 매출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봤죠, 아버지? 제 말이 맞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이 올린 후기가 수만 명에게 공유됐고 인스타그램에는 우리 가게 사진이 수백 장 올라왔습니다.
예약 전화가 쏟아졌고 주말에는 2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월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9,3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대견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첫 달 9,300만 원에서 둘째 달 7,500만 원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셋째 달부터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손님이 딱 3팀밖에 안 왔습니다. 텅 빈 홀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직원들은 할 일 없이 서성거렸고 주방에선 김 셰프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지? 제가 물으니 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근처에 새로운 맛집이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손님이 너무 없어.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요식업은 기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넷째 달 매출은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기타 운영비 500만 원.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수입 4천만 원에서 지출 6,5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2,500만 원. 한 달에 2,5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벌써 2억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셰프를 불러 상의했습니다. 메뉴를 바꿔야 할까요?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 요리는 문제없어요. 마케팅을 더 하셔야죠.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마케팅 전공이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봐.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맘만으로는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하고 SNS 관리도 전문적으로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다급하게 물으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든지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5째 달이 되자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사흘 지났는데도 급여가 안 들어왔거든요.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2명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셰프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까지만 일할게요.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제발 좀 더 있어주세요. 지금 떠나시면 가게가 망해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할 수 없어요. 김 셰프가 떠난 후 전 직접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특별한 소스 같은 건 할 수 없었죠. 그저 제가 30년간 해온 방식대로 정직하게 구운 고기를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과 너무 다르네요. 이게 등심 1인분에 8만 원이에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는 손님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6째 달 매출은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이 10팀도 안 됐죠. 80평홀에 손님 몇 명만 앉아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고 결국 저와 아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해봤죠.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총 적자가 2억 3천만 원. 재전 재산의 3분의 1이 반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장부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분명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월 매출 1억, 순이익 3천만 원.
모든 계산이 맞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죠. 얼마나 손해봤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 대답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더 버티면 남은 돈마저 다 날리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 선택이었어. 내 탓 아니야. 제가 준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제안만 안 했어도, 내가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지 않았어도. 하지만 그것도 핑계였죠.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가게 정리를 결정한 날 건물주와 만났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위약금과 원상복구 비용을 빼면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만났습니다. 시설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대요. 그냥 두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억 원 들인 인테리어가 한 푼의 가치도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는 날,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텅 빈 홀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죠.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의 결과구나. 이게 내 자만심의 대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뭔 소용이야. 실력이 뭔 대수야. 시대를 읽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포구 옛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 주인이 다른 가게를 열어 장사하고 있더군요. 작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예전 우리 가게 같았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준호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일어나라. 무슨 짓이야? 제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자만한 내 잘못이야.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큰 그릇인 척한 내 탓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훔쳤죠. 7억 원이라는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상가 2층에 딱 10평짜리 작은 식당입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고 간판도 초라합니다. 영순의 소박한 밥상. 준호가 지은 이름입니다. 메뉴는 단순합니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점심 특선으로 파는 삼겹살 정식. 가격도 저렴합니다. 8,000원에서 만원.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죠.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20-30명 정도. 대부분 인근 공장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입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비주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월 매출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예전 골목 가게의 3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합니다.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씩 나가던 때와는 천지 차이죠. 무엇보다 준호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가끔은 요리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땀 흘리는 게 보람 있어요.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합니다.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몸은 고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그 한마디가 1억 매출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전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했던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80평을 감당할 역량이 없으면서 욕심만 부렸던 거죠. 실력이 있다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릇을 알아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그릇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30년, 40년 경력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게 되니까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위험합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것보다 500만 원씩 꾸준히 버는 게 낫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지 마세요. 저는 7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제 실패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자만하지 마세요. 저처럼 욕심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저도 7억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다시 시작했고 적은 돈이지만 다시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이 깨달음이 7억보다 더 값진 재산입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시나요? 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